종묘입니다. 종묘 사직할 때 그 종묘인데 사직이 뭐였는지 기억이 안 나. 국사 공부할 때 자격증 공부하면은 나오거든요. 저 앞에 저희 빨리 좀 해설사분께 합류하게 요거만 보고 갑시다. 저는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아는데 뭐지 겉에 길을 아니까 여러분과 같이 공부하게 봅시다. 역대 왕과 왕비의 신의를 모시고 제사를 지내던 국가 최고의 사당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내가 그렇게 메이지 신궁 가가지고 거기 지키는 분께 물어본 적 있어요. 여기 그 메이지 천왕 모시는 곳이냐고. 그러니까 어떻게든 영어인지 뭔지로 정확하게 기억 안 나. 시체를 모시고 있는 곳이 아니라 신의를 모시고 있다는 걸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 내가 지금 한국어로 신의라는 걸 설명을 하려고 해도 설명하기가 조금 힘들어. 무덤은 다 따로 있거든요. 이를테면 최근에 제사 지낼 때도 그 뭐지 그 뭐 보면은 종이 딱 하나 붙여놓고서 나중에 그 제사를 끝내면 태워버린단 말이에요. 그거를 그런 것처럼 영혼을 따로 모신다. 신체 말고 시신 말고 그런 개념이 아마 신일 거예요. 그 뭐라고 부르더라 그거를, 불태우는 그 종이를. 무식해요 제가. 천민입니다 제가. 뭐 어쩌겠습니까. 요즘 사회가 자본주의 사회라 신분의 고하가 없고 그냥 열심히 살면 되는 것을 그래도 알아두는 게 더 좋으니까 같이 봅시다. 해서 도읍을 한양으로 천도하고 난 뒤에 1395년에 경복궁과 함께 완공되었다고 하거든요. 이래서 한양으로 도읍을 바꾸고 난 뒤에도 나중에 한 번은 개경으로 다시 도읍을 돌아갔던 걸로 알고 있어 내가 알기로. 조선 초기에 되게 왕족 간의 다툼이 좀 심했잖아요. 왕자의 난 또 일어나고 그래가지고 태종이 어떻게든 계승을 해야 되는데 자기가 반란 일으켜 놓고서 계승하긴 좀 뭐하니까 지그 형님 정종 임금이었나? 예. 왜냐하면 지그 형님은 열심히 실제 고려 때 이성계가 황건적 토벌하고 홍건적 그 뭐지 원나라의 잔당들이 농민 집단으로 변신해가지고 명나라 주원장이 명나라 건국하는 과정에서 모조리 다 몰아내버리니까 우리나라를 침입한 적이 있거든요. 걔들이 갈 데가 없어가지고 걔네도 퇴치하고 왜구도 퇴치하고 할 때 당시에 조선이 정도전이 뭐 신권 중심의 재상 중심의 정치를 구현하기 위해 가지고 힘이 없는 제일 막내 왕자, 그것도 유교 논리상으로는 그게 맞는 게 장자 계승의 원칙이 있는데 이 장자라고 하는 게 그 중전 밑에 태어난 장자를 말하거든요. 문제가 앞에 있던 왕후 같은 경우에는 이미 죽었다고 내가 알기로 기억하는데, 죽고 난 뒤에 죽지 않았다고 해도 고귀한 신분으로 들어온 게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이방원부터 시작해서 방원이 형님네 첫째 부인네 자식들은 전부 다 고려 때 이성계가 신흥 무인 세력이니까 문도리들 안에 권력이 없기 때문에 그 안에 권력에 합류하기 위해 가지고 온갖 문벌 귀족들이랑 고려 시대 적폐들이랑 결혼 권력을 좀 많이 만들어 놓은 게 있었어 가지고 그 지방 간의 결합, 그래가지고 기존의 기득권 세력들을 쳐낼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게 가정되는 상황인데, 그쪽 형제들이 계승을 하게 되면은 설령 그렇게 홍건적 토벌하고 왜구 토벌하고 하는 공은 이성계와 함께 세운 형제들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왕으로 계승되면은 거기에 엮여 있는 외척들이 구적폐 세력으로 남아 있다는 논리도 있었고, 근데 어쨌든 새로 들인 중전 훨씬 더 어린 여왕의 첫째 자식의 경우에는 깨끗한 것이 그런 면에서는. 그것도 그렇고 신권 중심의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 왕은 상징으로서 일본의 천황처럼 그냥 군림할 뿐이고 뛰어난 재상이, 왜냐하면은 왕위는 세습되기 때문에 뛰어나지 않은 왕이라고 해도 왕이 될 수가 있는데, 신권은 어쨌든 간에 이 사람들 논리로는, 정도전의 논리로는 무조건 뛰어난 사람이 영의정에 오를 것이다, 이런 기초 논리를 기본으로 해서 그렇게 계속해서 재상이 정치를 하게 되면은 나라가 깨끗할 것이다, 이런 가정이 있었으니까 그래가지고 저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일 둘째 부인의, 어쨌든 제일 막내 부인, 중전에 오르는 부인의 첫째 자식인 굉장히 어린 왕을 세자로 책봉해 버리는데,
거기에 불만 품고 있던 왕자들을 힘을 합쳐가지고 그렇게 몰아내고 난 뒤에 지가 주도 세력이 된대. 이방원이 자기가 왕위에 오르면 왠지 명분상에 내가 욕심 때문에 이걸 모조리 덮은 거다 이게 돼버리니까 자기 형님인 정종 임금을 왕으로 세우고 그랬었는데, 그러면서 되게 나라가 어수선하니까 다시 개경으로 좀 그런 꼭 그것만은 아닐 텐데 어쨌든 개경으로 원래 개성 옛날에 정몽주가 죽었던 선주교가 있는 그런 개성으로 도읍을 도로 옮겼다가 다시 한양으로 돌아온다고 알고 있거든요. 해서 어쨌든 간에 원래는 한양에 도읍을 정하면서 경복궁과 함께 종묘를 완성했다. 근데 왕조가 자꾸 이어지면서 시위가 자꾸 늘어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규모가 커서 지금 모습이 됐는데 3년상 치른 후에 신주를 종묘로 모셔왔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와 있죠. 그러니까 왕이나 왕비가 죽고 나면 궁궐에서 3년상을 다 끝내고 난 뒤에 종묘로 모셔왔다. 이 정도 이야기. 신이 되게 많다 나오죠. 그 다음에 연산군과 광해군은 모셔지지 않았다. 군으로 끝나잖아요. 보면 조나 종으로 끝나야 되는데 군으로 끝난 사람들은 전부 그 왕으로서 인정을 못 받아가지고 저렇게 된 거고, 보통은 광해군이니 연산군이니 정종이니 고종이니 영조니 이런 임금의 칭호들은 죽고 난 뒤에 정해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다음의 왕이 그렇게 신하들이랑 같이 토의해서 정했다고 알고 있는데 틀릴 수 있습니다. 종묘 제례학, 이거 종묘 제례학 들으면 진짜 좋은데 유튜브에 가면 많이 나오니까 하나씩 들어주십시오. 여기 해설하시는 거 듣고 싶은데 제가 기차 시간 맞춰야 돼가지고 저 앞에 어떻게든 합류해야겠어. 자, 이제 갑시다. 말이 길었다. 이 중간으로 다니지 말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실로 저 적혀 있는데 일반적으로 쓰는 길이 아니라 얘도 예법 따라가지고 그게 시위를 모시고 지나간다든지 그런 경우에만 쓰는 길이기 때문에 쓰지 말라고 가능하면은 적혀있죠? 쭉 따라가면서 제사 의식 따라가지고 가는 거예요. 천주교에서 향을 딸랑딸랑 흔들면서 그렇게 가는 것처럼. 내가 종교에 관심이 많은 편이기 때문에 원래라면은 제일 하고 싶었던 것 중 하나가 스페인에 가가지고 그 저거 하는 거였는데, 성지순례 가는 거였는데, 산티아고 순례길, 그 스페인어로 뭐라고 했는데 무슨 코스토포 산티아고 뭐 하여튼 드 산티아고인지 뭔지 하여튼 그런 길이 있는데 다시는 못 가게 됐지. 거기도 유럽 한번 갔다 오려고 하면 한 달은 잡아야 돼요. 워낙에 멀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람이 그렇게 갈 수 있는 여력이 어떻게 있는데 없지. 연예인들이나 류혜진이랑 막 가가지고 손 딱 하면서 막시무스 집으로 가는 길 이런 건데 그렇죠? 하여튼 일로 가야 되나 보네. 잠깐만요. 앞으로 가면 정정 영영전 제공인데 일로 갑시다. 길이 이렇게 나 있으니까 일로 가야지. 분위기 좋다. 왕들이랑 고관들이랑 왕족들이랑 이렇게 다 같이 와가지고 제사 지낸다고 분위기 잡으면서 딱 걸어가면 어떤 심정이었을지 되게 엄숙하고 좋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엄숙한 게 뭐가 좋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제가 아까 전에 산티아고 순례길을 걸어가 보고 싶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최근에 항상 이야기하는 게 사람들이 종교에서 뭔가 이 거룩함이나 위대한 권위 같은 걸 느끼는 걸 좋아한다고. 마찬가지예요. 제가 저때 승하랑 오승하랑 이야기한 것처럼 청소년들이 반항적으로 되기 시작하는 시기에 필요한 것 중 하나가 진짜 우두머리거든요. 자기네 또래끼리는 완전한 우두머리가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다 동급이거든. 사실 아무리 지가 잘나봤자 똑같이 어린아이라고 하는 건 똑같은데, 그러니까 권위적이고 훌륭한 선생이 있어야 되는데 내 말이 길어지니까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여기 원래 합류하려고 했는데. 역시 서울의 문화해설사들은 수준이 있어가지고 영어로 해요. 영어로. 외국인들이 많이 오니까요. 그래서 어딘가의 권위에 소속돼가지고 내가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따라가지고 살아가면은 훨씬 마음이 편안하거든요. 말했잖아요. 인간들이 신을 느낄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 중 하나가 성모 마리아상을 보면서
모성애를 느끼는 거라고. 신의 사랑으로서.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그게 어머님 하나님과 똑같은 거예요. 엄마의 사랑이야말로 절대적인 경우가 상당히 많으니까 우리가 체험해 본 거라고는 그거밖에 없으니까. 부성애는 조금 느끼기 힘든 것 중 하나가 전통적인 사회에서는 여자가 대부분 육아를 담당했고 남자는 바깥에 가서 돈이나 벌어오고 싸우고 오고 이게 전부였으니까. 아무래도 밖에 가서 계급사회에 시달리면서 혹은 짐승에게 죽을지도 모른다는 위협감에 시달리면서 살다 보면 사람의 PTSD가 쌓이거든요. 마음이 편하지가 못해. 그러면은 그런 게 본인이 원하든 안 원하든 간에 정전 공신당 7사다 넘어가겠습니다. 본인이 원하든가 원하지 않든가 공사 중이라서 못 보겠습니다. 카메라는 좀 이런 풍경? 본인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전쟁터 다니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폭력적으로 되거든요. 진짜 하다못해 진짜 폭탄 소리 많이 들은 사람은 어디서 물건 떨어지는 소리만 들어도 깜짝 놀란다든지. 내가 그런 경험은 별로 없어도 꼬이꼬이 떨어지는 부스럭 소리에도 뭔 일 있나고 보게 되는걸. 근데 진짜 생명의 위협을 시달리던 사람은 그런 거 하나에도 깜짝 놀라서 폭력적으로 변하기 쉽거든요. 바싹 긴장해가지고 그렇게 하나하나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급발진하지 않으면은 살아남을 수 없는 환경에서 살아왔으니까. 나쁘냐 좋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나라들이 군대에서 여성을 안 쓰고 남성을 주로 쓰는 이유도 누군가는 그런 극단적인 환경에 놓이지 않고서 아이들을 기를 수 있는 건강한 정서 상태로 유지되어 있어야 돼. 하도 군인들 개차반 취급 해왔으니까 여태까지. 이제는 월급 많이 올려주고 대우도 해주니까 다행인데, 그러니까 자꾸 뭐 여자도 군대 보내야 된다 이런 소리가 나오는 건데 감사함을 전혀 안 느끼니까 그렇지가 않거든요. 근데 우리가 왜 그렇게 군대 복무 2년씩 하면서 여성들을 안전하게 지키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은 최소한 남자들이 시달리는 생존 경쟁에 좀 덜 시달리면서 편안한 마음으로 아름다운 것들을 나라에서 꾸며가야 될 입장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어떤 면에서 남자들이 화가 나게 된 것도 페미니즘이 너무 강성해지면서 남자들이 그렇게 조직 안에서 생존 경쟁하는 것들을 단순히 유리천장이라고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그런 현상들을 많이 마주하게 되니까 우리도 그렇게 공짜로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그런 게 아닌데 수도 없이 정리되고 해고 당하는 그런 환경 안에서 야근하고 상관이랑 친하게 지내기 위해서 술도 같이 마시면서 개고생하고, 어떤 면에서는 서로 이간질도 하면서 서로를 미워하고 질투하고 멸시하고 이런 사랑이 빠져있는 이기심과 계산만 남아있는 커다란 조직 안에서 생존하는 과정들을 통해 가지고 올라간 건데, 여자들도 요새 올라가려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 마찬가지고. 근데 무조건 이게 유리천장 때문에 그렇게 된 거라고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으니까. 내향적인 사람 올라가기 힘들다 했잖아요. 연애관계만 봐도 일반적으로 느낄 만합니다. 여자들은 대체로 수동적인 입장을 취하면서 살아요. 그게 꼭 뭐 본인들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사회 전체가 그런 식으로 길러냈으니까. 여자의 눈물이 곧 증거이고 이런 문화들이 되게 많이 퍼져 있으니까 여자한테 함부로 하면은 남자한테 함부로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쓰레기 취급받게 되고, 그래 보호받는 입장에서 자라난 사람들이, 그런 보호받는 문화 안에서 자라난 사람들이 어떻게 그 거대한 조직에서 서로 물고 뜯고 네가 죽어야지 내가 올라가는 그 환경에서 버텨낼 수가 있으니까 당연히 안 하게 되고, 더더욱이 그게 잘 사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해외여행도 가져야 되고 루이비통 가방도 들어야 되고 남자도 이 남자 저 남자 많이 만나가면서 사랑 많이 받아야지 잘 사는 거고, 아이고 이거 올라가면 안 되겠다. 당연히 안 되지. 저희 단체에 대해서 알고 싶으시면 밑판에 연락처로 시간이 없어요. 나 이거 빨리 보고 가야 돼.
그러니까 여기가 끝인가? 구조상으로 여기가 끝이 아닐 것 같은데 그냥 돌아갑시다. 실컷 봤으니까. 남자는 반대로 진취적으로 여자가 수비적으로 나오는 걸 뚫고 들어가가지고 어떻게든 상대방이 나를 편하고 친숙하게 느끼게 만들어 버려야 되고, 다른 남자들이 그러고 있는 거를 밀쳐내 가면서 내가 딴 남자들보다 니한테 더 가치 있는 사람이고 너를 더 잘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이고 너를 더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다, 이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지 결혼을 할 수가 있는데, 요즘에는 여자들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렇게 사는 여자들도 있지만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내 말이 편견이 아니라는 건요, 결혼정보업체나 중매쟁이들 등록만 한번 해보십시오. 남자가 리드하는 거라고 다 하지. 당장 내가 그렇게 만났던 사람 중에 마음에 드는 사람인데 내가 깐 사람 중에 하나는 그런 이야기 하더라니까요. 내가 말을 리드를 못하고 있으니까 본인이 자꾸 이것저것 질문 던지고 해가지고 리드를 어떻게든 했는데 바로 나오는 소리가 그 자리에서 힘들다고, 리드 해가지고 대화 이끌어 나가려고 하니까 피곤하고 지친다고. 남자들도 그거 똑같이 느끼거든요. 평시 남자들은 그러고 살아요, 대부분이. 왜냐면 그걸 요구받고 있기 때문에. 남자가 데이트 설계해야 되고 쇼핑센터 데려가야 되고 차 태워서 움직여야 되고, 거의 대부분 데이트에서 남자 보고 자동차를 준비하라고 하지 누가 여자 보고 좋은 차 끌고 와가 날 태우고 다니라고 합니까? 안 그럽니다. 기본적인 번식 자체에서 요구받는 경쟁력이 집단을 이끌어 나가는 리더십인데, 당연히 그런 집단들로 이루어져 있는 남성이 훨씬 조직에서 적응을 잘하죠. 이게 어떻게 유리천장 문제입니까? 스스로 반성들 하셔야 돼요, 페미니스트들은 진짜. 물론 동시에 또 남자들도 자기가 그렇게 사회에 나가가지고 열심히 잘 산다고 집에서 애나 보고 있는 내가 얼마나 고생하고 있는지 아냐고 이런 식의 태도를 보이는 인간도 마찬가지고, 그런 남자들은 죽어 마땅하고, 솔직히 말해가지고 죄송합니다 남자들. 뭐 말하다 일어났노.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남자들 입장에서도 그래, 생존하는 게 너무 힘드니까 누군가는 나보다 조직에서 높은 사람이 나를 권위적으로 잘 이끌고 나가주면서 내가 고민하지 않아도 상대방이 시키는 것만 수동적으로 따박따박 하면은 내가 편안하게 생존할 수 있는, 그걸 느끼고 싶고, 그러니까 그걸 느끼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조직의 정점에 서가지고요, 그 조직 전체의 통합성을 이끌고서 전체의 생존력을 많이 높이고 경쟁력을 높여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선생이 해야 될 역할도 그거예요, 사실은. 권위적이고 믿을 수 있는 리더, 대통령이 해야 되는 역할도 그거고, 좀 독재자 소리를 들을지언정 국민들이 그냥 다른 거 신경 안 쓰고 뭐 이재명이 옳니 윤석열이 옳니 이런 걸로 다투면서, 안 그래도 살아가는 것도 힘들고 내 주변의 인간관계도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고 내 인생 자체도 버거운 게 너무 많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거대한 정치 담론까지 우리가 다 신경을 써야 되냐고. 지치고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이런 걱정 안 할 수 있게 나라의 수많은 목소리들을 대화로도 이끌고 채찍질로도 이끌고 어떻게든 모든 가진 역량을 다 동원해 가지고 하나로 통합되게 돼서 만들어서 끌고 가는 게 조선시대 왕들의 역할이었고, 민주주의에서 진짜 리더 대통령이 해내야 될 역할입니다. 독재자 소리를 안 들을 수 있으면서도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능력이요. 제 차 느끼지만 나는 이명박 진짜 잘했다고 생각해요. 그만큼 잘한 사람이 없는 것 같아. 그 사람한테 반기 드는 사람들은 전부 다 그냥 그 광우병 선동질 하던 사람들로부터 미군 기지 물러나라고 시위하던 사람이나 한미 FTA 반대하는 사람들 뿐이었지, 서민들이 누가 그 사람한테 그렇게 피해 입었습니까? 솔직히 다스도 그렇게 뭐 문제가 있긴 했겠지만 경주 외동 지역에 수많은 다른 업체들을 먹여 살리는 훌륭한 회사로서 잘 자리 잡고 있어요. 대장동이니 뭐니 이런 아무 부가적인 가치도 안 되는 부동산 투기 사업 이런 걸로 돈 버는 것보다 다스가 훨씬 더 나았지, 솔직히 말해가지고. 일자리를 창출했으니까.
정주영이 대기업을 어떻게든 만들어가지고 현대자동차부터 중공업 5만 가지 회사들의 정규직들이 투쟁해가지고 월급을 올리면 지역 경제에 엄청나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거대한 집단을 이루는데 성공한 것처럼 뭔가 정경유착이 일어나고 비리가 생길 것 같으면요, 그런 식으로 기업을 키우는 식으로 비리가 일어나야 된다 생각합니다. 결국에 그거는 나중에는 우리가 돈 다 뺏어올 수가 있거든요. 말했던 것처럼 대기업 노동자들이 뭉쳐가지고 죽기 아니면 살기로 회사가 망하냐, 우리도 같이 죽냐, 아니면 같이 월급 올리고 같이 열심히 해서 같이 잘 사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환경은 결국에는 현대, 삼성이라고 하는 브랜드 가치를 엄청나게 띄워줬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뭔 방식으로든 몰아주기 해가지고 키워놨으니까. 조선 종묘니까 이걸로 마무리합시다.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스페인 가가지고 성지순례 하면서 옛날에 성지순례 하고 싶은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걸어가던 길을 같이 걸어가면서 마지막에 산티아고 대성당에 도착을 하면은 항상 향을 피워 놓는데요. 예배 방식이 여기서 이렇게 중간에 향을 피우면서 떡떡 걸어가는 거지. 그 기존의 유명한 천주교 제사 방식이라 해야 되나, 예배 방식을 따라가면서 연불회듯이 중글렁중글렁 이야기하면서 딱 그렇게 지나가면서 향을 엄청 거대한 걸 피워놓고 같이 기도하고 따뜻한 성당 안에서 안식과 위로를 받는, 그게 성지순례의 마지막이라고 알고 있는데, 잠은 중간중간에 있는 호스텔 같은 데서 자고, 선교사들 성당에서 만들어 놓은 수도원 기숙사 같은 데서 잠자면서 거기 따라서 빈대가 막 옮겨 다닌다고 하대요. 거기 가면은 성지순례 가서 그런 데서 자면 진짜 빈대 많이 갖다 붙는데 지금 또 많기 때문에 돌아와서 그래가지고 향을 피워놓은 이유가 그렇게 땀 냄새를 지우려고 향을 많이 피워놓는다고 하더라고요. 완전 냄새 쩔어가지고 들어오는 여행자들 천재니까. 그래 어쨌든 그렇게 예배 의식 안에서 좋은 향기 맡으면서 땀 썩어나는 냄새 아니고, 그렇게 조금 위로받고 하는 것처럼 조선 왕조가 어떤 방식으로든 간에 이성계가 고려를 배신하고 나라를 먹은 거든 뭐든 간에 고려 말에 그렇게 왜고랑 홍건적으로 개판이 되고 문벌 귀족들이 자기들끼리 다 해쳐먹으면서 문재인이 이재명이 지그들 패거리한테 먹거리, 시민단체 이런 거 다 나눠줘가지고 지들끼리 잘 해쳐먹는 세도 정치를 만드는 것처럼, 그런 상황에 어떤 방식으로든 결국엔 기득권을 다 엎어가지고 다 때려 부수고서 걔네들이 가지고 있던 권력들을 신진 사대부들이 좀 다 먹고 훈구 공신들이 다 먹은 건 사실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기존에 있던 적폐들 절을 세습하고 모아둔 돈으로 노예들을 사들이고 노비들을 땅을 자꾸 고리대금업으로 더 쳐먹고 이런 상황들 안에서 그런 걸 모조리 다 깨버리고서 어떻게든 백성이 더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나라를 만들었기 때문에 민중들이 이성계를 지지하지 않으면 절대로 왕위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이 윤석열이 아내가 300만원짜리 디올백 그렇게 산 걸로 대박값도 모르는 걸로 욕하고 하던 것처럼, 누군가가 그렇게 조선 왕조의 이성계가 그렇게 왕위를 찬탈했다더라. 이방원이 그렇게 형제들을 다 때려 죽이고 아버지한테 불효 저지르면서 왕권을 탈취했다더라. 그래서 눈치가 보이니까 정종 임금을 먼저 올렸다고 했죠. 그렇게 되면은 그 반대파 세력들이 그런 명분을 주고서 나라를 흔들어대면서 도로 엎어버리는 상황이 생기거든요. 민중의 지지를 얻게 되면 민주주의가 아니고 왕권 위주의 군왕제 사회라고 해도, 군주제 사회라고 해도 다른 세력들이 다른 기득권을 모아가지고 저 사람은 이씨 왕조의 적통 후계자가 아닌데 마음대로 중종 임금이 준존방정으로 왕위를 탈취했다, 인조가 인조방정으로 왕위를 탈취했다 하면은 그 반대파 세력들도 니네 다른 왕의 계승자들, 다른 왕실 정통성이 있는 다른 왕자들을 찾아내가지고 니네도 뺏었는데 우리가 뺏는 게 뭐가 문제냐면서 반대파 세력을 다 모아가지고 군대를 다시 끌고 와도 민중 입장에서는 저건 틀린 일이 아니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조선 왕조는 이제 사라졌지만
명분이 있었습니다. 그게 중요해요. 시간 나래서 여기까지.